안녕하세요. 오늘은 WS관 심화주제 선거 발표회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학과 지식을 활용하여 각자의 진로에 맞는 내용을 탐구하고 그 결과물을 발표하는 행사입니다. WS관 화이팅! 네, 지금부터 우성고등학교 심화주제 탐구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작년보다 더 올해는 잘하는 것 같아요. 연습을 거듭하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화 탐구를 준비하면서 이 녀석들이 얼마나 더 성장할까 라는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또 잘하면 더 쳐주시고 또 반응 좀 해서 우리 애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학부모님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학교장 김교훈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뜻깊은 발표회를 마련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탐구 과정을 따뜻하게 이끌어 주신 우리 진로 입시 전략부 선생님들과 조금 전에 소개했던 TF팀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회는 총 17개 팀의 학생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한 결과를 선보이는 그런 자리입니다. 직접 고민하고 탐색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낸 연구와 발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펼쳐 보이는 그런 소중한 무대입니다. 하여튼 끝으로 오늘 발표 준비한 우리 모든 학생들 열정과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면서 여러분 모두가 자신감을 갖고 멋진 발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오필름 형성 억제 연구에 대해 발표하게 된 이나정, 황지환, 지혜경, 유한주입니다. 이 의료기기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서 의료기기 감염 문제도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의료기기 감염의 가장 큰 원인은 바이오필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바이오필름이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냐? 바로 바이오필름이 가지는 강력한 항생제 내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천연 추출물의 바이오필름 억제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었고요.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천연 소재를 활용한 바이오필름 억제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마늘, 녹차, 계피 추출물을 서로 비교하고 천연 추출물이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저희의 가설은 마늘 추출물이 가장 큰 억제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 강한 항균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피 추출물에는 신나말데하이드 성분으로 세균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고, 녹차 추출물에는 카테킨 성분이 세균이 표면에 부착하는 것을 방해해 바이오필름 형성을 억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이후 각 추출물에 형성된 바이오필름의 양을 비교하여 어떤 추출물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 결과는 대주근에 형성된 바이오필름의 양이 가장 많았고 마늘 추출물에 형성된 바이오필름의 양이 가장 적었습니다. 이는 마늘 추출물의 바이오필름 형성 억제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마늘, 계피, 녹차 순으로 큰 효과를 보였으며 이는 저희가 세웠던 가설과 일치했습니다. 바이오필름을 형성하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실험을 통해 바이오필름이 형성하는 것을 억제하는 천연 추출물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탐구 의미의 활용인데요. 먼저 항생제 사용이 강조될 수 있고 또 의료기기 감염 예방, 천연 항균 소재 개발 등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천연 추출물을 통한 실험을 통해서 더 다양한 효과를 확인하고 또 실제 세균을 이용한 실험으로 저희가 한 실험에 대한 결과를 검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우주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강수민, 이재호, 이도원, 최현준입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에 엘리베이터 자주 사용하시나요? 네, 저희가 매일매일 집에 있는 아파트를 오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엘리베이터인데요. 엘리베이터는 저희가 아무리 많은 짐을 들고 있거나 그 짐들이 아무리 무거워도 아주 편하게 오를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기구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세상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주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주로도 아주 무거운 화물을 나를 필요가 생겼고, 그래서 고안된 게 바로 우주 엘리베이터입니다. 이제 우주 엘리베이터의 기초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지궤도이며, 정지궤도는 오행심력과 중력이 정확하게 상쇄되는 지점입니다. 지구 상공 36,000km에 존재하는데요. 그 정지궤도에서 정거장을 운행하면 아주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이 길어질수록 케이블 아래쪽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철이나 실리콘 같은 재료로는 이를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탄소 나노튜브 같은 친소재들이 이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만 킬로미터의 전도성 케이블이 지구 자기장을 통과하면서 매우 큰 유도 부재력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케이블이 휘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력학적인 한계입니다. 케이블을 따라 물체가 올라가면서 코리 올림을 받게 되는데요. 이로 인하여 케이블이 휘어지거나 꼬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재료공학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선 CNT라고 불리는 탄소 나노튜브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CNT가 단일 구조로 이어진다면 잘 끊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를 머리카락을 땄듯이 교차적으로 입는다면 기존보다 인장 강도가 강해지고 강철을 사용할 때보다 무게가 덜 나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기학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CNT가 사용됩니다. 이때는 금속성이 높은 M, 암체어 구조가 아닌 반도체성 CNT를 사용하여 유도기 전류를 통한 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탐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동력학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과 달리 휘어지는 힘인 코리 올리 힘을 상쇄시켜 케이블의 휘어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단일 화물을 북극기지에서 쏘아 올리는 실험인데, 저희가 이거를 자바 실험실을 통해서 가상 도입 실험을 진행하였고요. 문제점을 찾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것을 해결할 해결점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의 화물을 상승시키고 하나의 화물을 하강시켜서 서로의 코리올림을 상쇄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케이블의 알짜 외력을 줄여서 케이블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탐구를 통해서 우주 엘리베이터의 한계와 그리고 그 해결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미래 우주 엘리베이터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산행 김다라이트의 한계와 보안에 대해 탐구한 1학년 1반 박지민, 1학년 4반 이다한입니다. 좌표 평면의 거리 공식과 원의 방정식이 쓰이는데요. 여기 보이는 오른쪽에 보이는 자료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그래프입니다. GPS 근처에 있는 수신기로부터 원을 그리고 이 원의 교점을 이용하여서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 GPS입니다. 하지만 진짜 GPS는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GPS는 원이 아닌 도로 이동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GPS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혹시 GPS와 관련된 지도 앱을 사용하시다가 오차가 있어 불편함을 느끼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다고 토로해 주셨는데요. 고도가 높을수록 공기 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공기 분자의 충돌이 감소합니다. 기압은 온도와 중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정확한 값이 변하기도 합니다. 기압을 구하는 기존 방식은 대기 전체를 고려한 기상학적 공식이지만 단순화된 근사식을 이용하면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도가 h만큼 높아질 때 기압 변화량을 델타 P라고 할 때 기압 변화량을 구한다면 높이가 약 8m 높아질 때마다 기압이 1헥토파스칼씩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 건물 한리관에서 3층 러닝센터에 와이파이를 접고 위로스쿨이라는 앱에 접속하는 것을 목표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층에서는 접속조차 되지 않았고 3층에서는 평균적으로 2초,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6초까지의 시간이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제시한 이 기술을 융합한 앱을 만들어 무도실무관 등 전자바이트를 착용한 사람들의 이상 행동을 막는 분들에게 배포한다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술임을 강조하며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퍼스의 물리학적 이해와 GCT 설계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준서, 김용선입니다. 지퍼스란 물체가 가속도를 받을 때 느끼는 중력 가속도를 나타내는 힘의 값으로 다른 말로 체감 중력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이해하기 힘드시죠?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엘리베이터가 출발하는 순간 공이 바닥으로 살짝 눌리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바로 저희가 평소에 느끼는 1G보다 살짝 더 큰 G를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아주 작은 수준이고 전투기 조종사가 급선행시 받는 G는 최대 9G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는 몸무게가 순간적으로 9배의 힘으로 눌리는 힘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포스에 전투기 조종사가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포스가 가해지면 피가 하체를 쏠리게 되어 앞이 안 보이게 되는 블랙아웃 현상과 약 12초 동안 기절하게 되는 쥐락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조종사들이 입는 옷이 바로 G슈트입니다. G슈트는 다리를 압박하여 피가 하체로 쏠리지 않게 하고 그로 인해 조종사들이 기절하지 않도록 하는 원리를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해지는 지포스가 2m 유체를 고체화시킬 정도로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키오스크의 대중화에 대해 사회학적, 경제학적 시각으로 분석하여 탐구를 진행하게 된 1학년 1반 공인석 김정현입니다. 이제는 직원에게 직접 주문하는 게 더 어색할 정도인데 여러분도 그런 경우 한 번쯤 있으시죠? 네. 하지만 저희가 최근에 하버드 맥도날드에 방문했을 때 키오스크 앞에서 주위를 멋쩍게 두리번거리시는 어르신이 눈에 띄었습니다. 편리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양면성을 띈다는 게 있습니다. 앞서 말할 때 저희는 키오스크가 불러오는 파급 효과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며 그에 대한 최종 방안을 보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본격적인 통계 분석에 앞서 노동 생산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노동 생산성이란 간단하게 근로자 한 명이 한 해 동안 창출한 수익이나 만들어낸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는 음식점업 전체 매출액에 종사자 수를 나눠 노동 생산성을 대략적으로 계산한 뒤에 키오스크 도입 초기 시기에 해당하는 2016년과 코로나19 이후 키오스크가 많이 확산된 13년 사이의 변화율을 관찰할 계획입니다. 이를 선 그래프로 모델링 해봤을 때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느끼는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말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소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더 그치지 않고 집 주변 메가커피에서 1시간 동안 손님들의 키오스크 이용 실패를 관찰해 보았는데요. 키오스크 이용 도중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직원 주문으로 전환한 비율이 고령층에서 6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소상공인의 유형과 그 매장 규모에 따라 키오스크를 도입했을 때 효율성을 예측하고 매장 구조를 구현하는 시뮬레이터 제작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주문 처리 속도, 인력 활용도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매장에 키오스크를 도입할지 고민 중에 있던 소상공인들에게 일종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수면부채 실태 조사 및 수면관리 시스템 설계를 주제로 탐구하고 발표하게 된 유승인, 김민서, 조영탁입니다. 이상하게도 잠을 줄인 만큼 시험 때는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잠을 줄여 공부량을 늘린 만큼 시험 성적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와 실제 시험장에서 느낀 컨디션 사이의 괴리, 저희 탐구는 바로 이 지점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넘어가서 수면부채란 정확히 무엇이고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이론입니다. 수면부채란 부족했던 수면 시간이 몸에 축적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신적 영향으로는 우울증 증가와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 등이 있고 신체적 영향으로는 심혈관 질환, 비만, 소화장애 등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 등이 있습니다. 깨어있을수록 쌓이는 수면 압력과 우리 몸의 24시간 각성 졸림 리듬인 일주기 리듬이 얼마나 어긋나는지를 나타낸 수면 충분도라는 지표인데요. 실제 간호사 연구에서 평균 수면 시간은 비슷했지만 수면 충분도가 떨어질수록 주간 졸림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교대 근무자에게서도 나타난 이 패턴이 저희 우성고 학생들에게서도 나타날까요? 저희는 우성고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시험기간 평일에는 69%가 6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했고 시험기간 주말에는 59%가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총 주간 수면 시간은 같았지만 오라자기형은 수면 규칙형에 비해 약 260.7 마이크로세크에서 302.8 마이크로세크로 약 16.2% 떨어진 수치를 보여주었고요. 단어를 외우는 암기력 테스트 부분에서는 21.6개에서 16.3개로 약 24.5% 떨어진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10명 중 9명이 위실험에서 같은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슬립 밸런스를 설계하였습니다. 하드웨어는 기숙사 침대에 결합하는 캡슐로 소음과 빛을 차단하는 프레임, 태압을 분산시키는
에어셀 매트리스, 도도 센서 기관의 보드 등 CO2 농도를 감지해 자동으로 환기하는 팬으로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였습니다. 캡슐이 매트리스와 조명을 자동으로 조절해 시험 당일 컨디션 저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냈습니다. 하드웨어가 수집한 정보는 소프트웨어의 분석과 추천을 반영하고 다시 소프트웨어의 판단이 하드웨어의 제어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패러플 시스템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11시에 주무신다고 하셨으니까 11시쯤에는 LED가 서서히 어두워질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정자세로 자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계속 비틀비틀 거리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몸에 체압, 예를 들어서 다리에 부종이 생긴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체압 센서와 매트리스가 이 체압을 조정해줘서 붓기가 안 생기고 그러도록 유도하는 작용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저희 이 슬립 밸런스에도 한계는 존재합니다. 수면 부채는 카페인과 스트레스 같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우며 조도 센서만으로는 실제 수면 단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선 표본을 늘릴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는 PN접합 LED의 파장 제어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모사화면 구축 및 무순의 생장률 비교 판교를 진행하고 발표를 맡게 된 천재우, 정민찬, 임재현, 주재현입니다. 식물 생장을 주면 왜 항상 보라색인가 라는 저희의 작은 호기심에서 이 탐구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농업은 스마트팜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팜의 구성 요소 중 저는 반도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N접합 반도체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서로 결합하여 만들어지는데 이때 자유전자와 양동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컴퓨팅이라는 영역이 형성됩니다. 이 영역은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컴퓨팅은 기본적으로 전류의 흐름을 억제하지만 여기에 전압을 가해주면 컴퓨팅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고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방출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저희는 LED가 어떻게 빛을 발생시키는지 그 원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430에서 450나노미터의 청색광과 660나노미터의 적색광이 가장 많이 흡수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550나노미터의 녹색광을 거의 흡수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식물 생장률 LED는 식물이 사용하지 않는 녹색광을 빼고 청색과 적색 파장에 집중하여 효율을 높인 것입니다. 이 두 파장의 역할을 보시면 청색광은 이공계폐를 조절하여 이산화탄소 흡수를 돕고 우절한 현상을 막아주며 적색광은 세포 분해를 도와 성장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이 청색광과 적색광을 적절히 혼합하면 식물이 쓰러지지 않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식물의 발화가 시작되는 1일차에서부터 모순의 생장을 사진으로 기록하였습니다. 2일차와 3일차에는 식물의 줄기가 강원을 향하는 불광성 반응이 관찰되었고 4일차와 5일차에는 식물이 키가 LED에 닿을 정도로 크게 자라났습니다. 이를 통하여 스마트팜 기술과 LED 파장 제어 기술이 식물에게 최적의 조건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상 결과와 실제 관찰 결과가 달랐던 점은 모순이 생각보다 더 길게 자라났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7반의 이종우, 8반의 유지은, 9반의 김호진입니다. 저희는 등급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탐구하여 각 등급에 맞는 수학 솔루션을 제공하자는 주제로 심화 탐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저희 수학 실력을 키우자, 즉 공부를 찾아보자 라는 쪽으로 생각이 정리되었습니다. 2차 전기부 행정을 가보시면은 최상위권 친구들부터 3등급 친구들까지는 시험이 쉬워져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점수를 받았다 라고 답해주었습니다. 심지어 최상위권 친구는 시험이 더 어려웠으면 좋겠다 라고 답해주었습니다. 반면 4, 5등급 친구들은 여전히 시험이 어려웠다, 막막했다 라고 후회했습니다. 탐구 목적을 가보시면은 우선고 맞추며 공법을 제작하고 이를 실험하여서 우선고에 맞는 공법의 장점과 한계점을 찾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혈류독 수술을 이용한 킥 단순화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개념 문제, 등칸 문제, 심화 문제였습니다. 3등급 학생 임대모 학생은 처음엔 잘 푸다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의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2등급 학생 이태원 학생은 마지막 문제도 조건을 정확하게 나눠 풀며 답 도달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판별식에 대한 이해, 항정식의 원리에 대한 이해, 범위의 넓이를 구하는 능력 3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능력들이 좀 모자랐었는지 이 문제 시험에 대입되려고 튀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개념 문제, 상수기 문제, 심화 문제입니다.
이제 이건 최상위권 친구가 풀어본 풀인데요. 너무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제가 진짜 오랫동안 만든 문제인데 순식간에 다 풀어버리더라고요. 이건 이제 2등급 친구의 풀인데요. 풀이 효율성보다는 좀 디자인에 신경을 쓴 것 같죠? 이를 많은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다양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학에 자신감이 없던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계점으로는 이미 풀어본 문제였고 실험 대상이 너무 적었기에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이 발사관을 이용한 역학적 시스템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에 대해서 발표한 김민우 그리고 정윤재입니다. 저희의 탐구 동기는 통합과학 1시간에 역학적 시스템을 배우면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그 다음에 그걸 변화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더 궁금하게 되어서 탐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탐구 목적은 간이 발사기관을 이용한 실험으로 운동량과 충격량이 변화되는 요인과 그 다음에 그것을 함수로 나타내서 물리 법칙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탐구 목적을 세웠습니다. 간이 발사기관의 작동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게 제가 직접 만든 간이 발사기관인데요. 사실 원시적인 내포에 가깝지만 이제 하는 방법은 연료 충전을 연소실 우유통 2개로 만들어진 연소실 안에 채워넣고 토치로 앞전 점화를 시켜서 그걸 통해서 발생하는 열팽창, 그러니까 기체의 열팽창으로 발생하는 압력으로 안에 있는 발사체를 추진시켜줍니다. 다한증 때문에 빨리 누르지 못해서 가스가 축적된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만들었던 발사기관이 부서지게 되었는데 이제 저기 보이시는 거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두 번째 발사기관입니다. 발사체가 실제로 날아간 거리는 20m, 효율은 1%였습니다. 저희는 이 값을 앞서 구한 식에 대입해서 보이는 풍력 함수와 운동량 함수를 각각 구해보았습니다. 이 중 운동량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낼 건데요. 보시게 되면 우상향하는 제곱분함수의 형태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해석해보자면 가스 충전 시간이 증가할수록 운동량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은 어디까지가 의미 있는 운동량의 증가인가인데요. 0초에서 1초까지는 운동량이 약 1 증가하고 1초에서 2초까지는 약 0.14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4초에서 5초까지는 운동량이 약 0.0125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증가량은 그다지 의미가 없는 증가량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초에서 5초까지가 가장 의미 있는 증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스트레스가 뇌속 효소에 미치는 영향과 학습 효율의 관계를 주제로 심화 탐구를 진행하는 유주원 김예진, 박민서입니다. 저희는 과학 수업 시간에 체내 효소가 주변 환경에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도 효소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이러한 동기를 바탕으로 스트레스가 뇌속 효소에 미치는 영향과 학습 효율과의 관계를 주제로 심화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스트레스가 효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효소 작용 사이를 비교해야 했습니다. 이를 확인해보기 위해 효소 아미레이스 녹말소화 작용 비교 실험을 기획하고 진행해보았습니다. 먼저 어려운 수학 시험을 본 직후, 즉 스트레스 상태의 타액을 채취하고 평온한 상태의 타액을 채취한 후 각각 분모를 섞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양의 아이오딘 용액을 동시에 넣어주었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아이오딘 용액은 녹말과 반응하면 청황색으로 바뀌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청황색이 진할수록 녹말 성분이 더 많은 상태임을 뜻합니다. 저희는 이 실험을 통해 스트레스가 생리적 환경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효소 작용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실제 학습 효율과의 관계를 탐구해보았습니다. 학습할 때는 기억력 전달 물질을 분해하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스라는 효소와 학습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신경세포를 활성화하는 캠키나제토라는 효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뇌에는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효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 속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고, 이에 따라 세포 주변 환경이 변화하는데요. 이때 주변 환경 변화에 민감한 뇌 효소들 또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학습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효소 작용의 변화가 생겨 학습 효율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저희는 스트레스가 아예 없는 상태일 때 공부가 더 잘 된다는 의견과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일 때 공부가 더 잘 된다는
없다라는 두 상반된 의견 중 어느 것이 과학적으로 더 타당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는 전에 알아낸 정보들을 토대로 스트레스가 과도하거나 지나치게 적을 때 학습효율이 떨어진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수준과 학습효율 관계를 탐구해보던 중 여기 보시는 이 여키스토슨 법칙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각성 수준, 즉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불안함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사람들은 지루함을 느껴 학습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음료를 클릭하면 그 음료의 성분과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는 이 후속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음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료를 함께 소개해 학생들의 학습 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통합소송과 분리수송의 비교 및 재판 인공혈관 모델링과 센서를 통한 보안 방안 탐구라는 주제로 발표할 심하정, 최여진, 양윤지입니다. 식물은 물광과 체광으로 나누어져 분리수송을 하고 인간을 비롯한 척추동물은 단일도 아닌 혈관으로 통합수송을 합니다. 이 두 방식에는 여러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 중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분리수송은 관 두 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 관이 손상을 입어도 다른 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통합수송은 막히거나 감염되면 전신에 영향을 주어 혈증과 같은 위험한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분리수송과 통합수송 모형을 구현하여 비교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실험은 통합수송 모형에서 혈전 색전증을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판이란 식물의 체관에 위치한 구조로서 물과 영양소를 운반합니다. 저희는 이 채판의 아이디어를 얻어 채판 미세 필터라는 것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채판 미세 필터는 인공혈관에 혈구에 맞는 크기의 미세한 구멍을 뚫은 필터를 다는 것인데요. 이 표면에는 플라스미노겐이라고 하는 단백질 처리를 하여 체내에 위치해 있는 플라스미노겐 활성제와 결합해 혈전을 녹이는 효소인 플라스민을 형성하게 합니다. 이는 저희가 실제로 디자인한 채판 인공혈관 모델입니다. 채판 인공혈관은 현 인공혈관의 가장 큰 문제인 혈전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카세트 플레이어 안에 둘둘 감겨있는 검은색 테이프가 바로 자기 테이프입니다. 자기 테이프는 하드디스크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오른나사의 법칙을, 데이터를 재생할 때는 패러데이의 법칙, 전자기 유도의 법칙을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자기 테이프는 순차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기록하기 때문에 정보를 처리하는 데 오래 걸리지만 단기간 대량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 프로토타입의 메커니즘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네, 해당 슬라이드의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작동 원리를 설명드리자면 코일에서 일정 주기마다 신호를 보내면 관 내에 흐르는 자극 기체가 이 신호에 따라 정렬됩니다. 홀 센서에서 이를 감지하여 사인 함수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내는데 이때 코일에서의送信 신호와 홀 센서에서 감지한 수신 신호의 주기를 비교함으로써 실시간으로 혈관이 막혔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송루, 김동희, 유은찬, 노일찬, 박시원입니다. 저희는 생활 패턴에 따른 수면 장애 요인 분석과 맞춤형 수면 개선 모델 탐구라는 주제로 심화 주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우성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저희가 두 번이나 겪었던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시험이요! 네, 저는 1차 정기 시험과 2차 정기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험 기간을 겪으면서 저는 자주 피곤한 현상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이 과연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일지 혹은 여러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일지가 궁금해져 설문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려 93%의 학생들이 권장 수면 시간인 7시간도 채 수면을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또한 약 70%의 학생들이 수면 부족이 수업 시간 집중에 지장을 준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수면 부족이 우성고등학교 학생 다수의 공통적인 문제점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비량 수면은 안구에 빠른 움직임이 없는 일반적인 수면 단계로 수면 진인 N1, 얕은 수면 상태인 N2, 그리고 가장 깊은 수면 단계인 N3로 나뉩니다. 반면
반면 램 수면은 안구가 빠르게 움직이는 수면 단계로 우리가 꿈을 꾸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중 식욕차 상액에 대해 조사해보았습니다. 식욕차 상액이란 뇌 시상하부에 위치한 일종의 생체 시계로 주로 빛을 기준으로 우리 몸의 수면과 각성 리듬을 조절합니다. 빛이 우리 눈의 특수세포를 자극하면 그 신호가 식욕차 상액으로 전달되어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을 제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 전에 스마트폰 다들 많이 하시나요? 네, 저도 그렇고 오늘 와 계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자기 직접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전 스마트폰,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을 망가뜨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이 적절하지 않은 시간에 빛 신호를 받게 되면 생체시계가 뒤로 미뤄지게 되고 생활시간표와 내 생체시계 리듬이 완전히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생체 리듬을 잘 맞추고 수면 환경과 루틴을 개선하는 방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호르몬 사슬의 단절입니다. 우리 몸은 햇볕을 쬐면 뇌에서 세로토닌을 합성합니다. 이후 그 세로토닌은 송각체에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깊은 수면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집, 학교, 학원에 오가거나 야외 활동을 즐기지 않는 등 실내 위주의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패턴으로 인해 햇빛을 충분히 쬐지 못하고 멜라토닌 분비량이 감소하게 되면 수면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결함입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HPA 축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축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작동하는 호르몬 면역체계입니다. 이 앱에 대해 소개하기 앞서 여기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찍으시면 직접 사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잠시 찍으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앱은 단순히 점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의 생활 습관을 분석하여 실천 가능한 해결 방법과 유지할 생활 습관을 제공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학생들은 이 앱을 통해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며 더 나은 학교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팬덤 태양전지의 화장별 분광 원리 분석에 대해 발표할 김승원, 윤시연, 강지성, 임재준입니다. 저희는 페로브스카이트 팬덤 태양전지의 화장별 분광 원리, 즉 루층이 각각 빛의 서로 다른 파장을 흡수하는 원리를 흥미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이 원리를 세 필터로 모사했고 각자 팀원별로 진로에 맞춰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 밴드갭이라는 것의 성질 때문에 일반 태양 전지는 약 33%의 효율 한계를 가지는데 이 한계를 보완하여 등장한 것이 바로 팬덤 전지입니다. 팬덤 전지는 여기 앞에서 보실 수 있는 것과 같이 서로 다른 밴드갭의 셀을 적층해 놓은 구조를 띱니다. 최초의 태양 전지는 19세기에 등장했는데요. 이때는 효율이 단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와 개발을 거듭하면서 10%, 20%, 그리고 마침내 33%의 효율이 육박하게 됩니다. 셀의 주요 성능 지표를 구해봤는데요. 실제 환경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아주 낮은 수치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전류 전압 복강 IP 복선은 시뮬레이션과 실습이 유사점을 보였는데요. 둘 모두 일정 전압 수준까지는 전류 밀도가 일정하다 그 뒤로 감소하는 분포를 보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태양 전지는 선형 전원이 아니라 비선형 전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린트의 결과는 이와 반대로 빨간색이 제일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인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원인으로는 백색 LED가 파장별 빛의 세기 차이를 가지고 있고 셀로판지가 특정 파장만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 파장까지 함께 통과시키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실험의 결과는 파장별 응답뿐만 아니라 백색 LED와 셀로판지의 특성까지 함께 영향을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전자의 이동도가 감소해 전류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리콘은 온도가 상승하면 효율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실제 발전소 현상에서도 동일하게 관측됩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PVT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이 시스템은 2차로 전기를 생성하고 방열판이 온도를 낮추어 효율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한눈에 봐도 현실 환경에서의 발전량이 이론만큼 많이 나오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태양 전지의 효율 개선이 태양광 발전량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태양광 발전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저율, 열 소산 등의 여러 방해 요소를 한 번에
그리고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물성 유기화합물에 기반한 질병 진단 실험 가능성에 대해 발표하게 된 박주아, 박예서, 천우영, 조민서입니다. 저희는 개가 암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뉴스 기사를 보고 개의 암 탐지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른 대사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때 특정한 VOCS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그 VOCS는 혈액을 거쳐 폐에 도달하고 호흡을 통해 배출됩니다. 저희는 이를 센서로 분석하면 사람도 질병을 비침습격으로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VOCS란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증발하는 유기화합물입니다. VOCS는 내인성과 외인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내인성 VOCS는 체내 대사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며 외인성 VOCS는 외부 환경에서 유입됩니다. 음식, 흡연, 향수, 대기오염 등을 외인성 VOCS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질병이 발생할 경우 정상적인 대사 경로가 바뀌고 그에 따라 생성되는 VOCS의 종류와 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VOCS 센서 원리와 디지털화 과정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분비된 VOCS는 MOS 센서와 만나 반응합니다. 이때 화학 반응에 따라 전기 저항의 크기가 달라지고 이를 통해 전기 전압의 크기가 아날로그 형태로 출력됩니다. 그 후 ADS를 거쳐 컴퓨터가 처리 가능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됩니다. 실제 측정 환경에서는 습도나 온도 변화, 외인성 VOCS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신호들까지 함께 측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신호들을 노이즈라고 합니다. 노이즈는 원래 데이터의 값을 왜곡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는 데이터 필터링 과정을 통해 이를 줄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필터링 전에 데이터 값이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반면에 오른쪽 그래프에서 필터링 후에 데이터 값이 훨씬 안정적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디지털화 과정과 필터링 과정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는 ADC의 동작 원리를 바탕으로 단순화된 파이썬 코드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먼저 VOCS 센서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외부 환경의 영향을 노이즈로 추가했습니다. 기준 1. VOCS 생성 이유가 질병과 직접적인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기준 2. 해당 질병 이외의 이유로는 쉽게 생성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준 3. 건강인과 환자간 VOCS 농도가 충분히 차이나야 합니다. 기준 4. 현재 센서 기술로 측정 가능한 농도 범위여야 합니다. 먼저 백내장의 경우 보시다시피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상용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대로 천식의 경우 외부 요인의 영향을 약간 받긴 하지만 나머지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상용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습 효율 해석화를 위한 교육 플랫폼 개발 및 경제적 평가 분석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팀 고미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저도 지리교사를 꿈꾸면서 늘 고민해왔던 게 바로 지역에 따른 교육 격차였는데요. 우리가 왜 사는 지역에 따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달라져야 할까요? 그래서 저희는 AI 교육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공부가 미치도록 즐거워지는 새로운 방법. 이름하여 공미세입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이 멋진 공미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어서 단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유형 진단입니다. 10가지의 질문을 통해 학생의 유형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용 학습 시간 입력입니다. 앞서 분석된 학생의 데이터를 활용해 학생에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효용 시간을 제시해드리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학생에게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체계적인 공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습 캐릭터 카드입니다. 자기 평가 및 지표가 요약된 학습 캐릭터 카드를 제시하여 학생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미를 담당하는 기장 시스템은 바로 보이시는 독창적인 마스코트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만약 수학 문제를 풀다가 어려웠고 답답해서 문제가 막힐 때 책을 덮어버리고 짜증나고 그러고 싶어지지 않으신가요? 네. 그런데 심지어 이때 옆에 있는 AI가 지금 공부량이 부족해요. 이 문제를 더 푸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더 공부를 하기 싫어지고 기분이 나빠지겠죠?
하지만 반대로 여기 보이는 이 빨갛고 귀여운 공미새가 주인님 이 문제만 풀면 저 레벨업해요 함께 힘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심리학적인 요소가 숨어 있는데요.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하고 거기에 알맞은 보상을 받으면 그 행동을 꾸준히 이어나가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플랫폼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 꾸준하게 학습하게 할까 고민해보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동기가 부족해서 하루쯤은 괜찮겠지, 내일부터 시작하자 하면서 계획을 하루 이틀 미루다가 결국에 포기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친구 그룹 랭킹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등수를 나누어서 스트레스를 주려는 기능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나 성적에 대한 랭킹이 아니고 자신이 계획한 공부 일정을 얼마나 잘 소화하였는가에 대한 성취도 랭킹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도 결과는 좋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요. 저희는 기본기능을 무료로 제공하여 교육 평등을 실현하고 AI 심화 분석과 같은 고급 기능을 국내세 프리미엄 구독으로 제공하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저희의 시간관리 기능과 학습 효율 향상 기능은 사교육비 절감으로 이어지고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적용한 마스코트 랭킹 시스템은 낙인 효과로 이어져 구독 유지율과 고정 매출을 높여줍니다. 또 저희 플랫폼 특성상 초기에는 개발 비용이 들지만 손익분기점을 지나면 고마진 구조 확보도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 저희 사업 확장 전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전략은 1단계로 학원 개인 대상으로 무료 체험을 하게 해서 데이터와 이용자를 확보한 후에 2단계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형 학원의 본사와 화이트 라벨링 계약을 체결한 후 그렇게 벌어들인 자본을 바탕으로 EBS 등 공교육과의 제휴를 체결하는 법이 1차 전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셜미디어는 브랜드의 권력을 강화했는가, 소비자의 권력을 강화했는가라는 주제로 심화 탐구를 진행한 우성고 대표 민혁, 최현지, 정예린, 주하은, 조한, 최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주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과연 소비자가 더 영향력을 크게 키운 것인지, 아니면 기업이 소비자를 더 잘 통제하도록 만든 것인지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자주 사용하시나요?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데 이는 웹 2.0 시대를 대표하는 SN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면서 인플루언서라는 새로운 트렌드 주도자를 탄생시켰습니다. 소비자는 인플루언서의 진정성과 전문성에 깊이 공감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구매 의도로 연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흥미로운 심리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소비자는 SNS 리뷰를 직접 비교하면서 자신을 스마트한 소비자라고 믿지만 이는 사실 통제감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을 수립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권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실제 진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을 보면 SNS 게시물이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의 항목들을 보면 실제 소비 경험을 조사했을 때 SNS가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극장을 방문해야 하는 명분에 대해 마케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이 CGV의 요식 팝콘통이나 아이맥스 같은 특별한 전략이 있습니다. OTT 역시 시장이 과부하되면서 새로운 마케팅 방법을 꺼냈는데요. 플랫폼 결합 상품을 출시하여서 가격 부담을 낮추고 소셜라이브 기능을 도입하여서 소비자들은 그 플랫폼 안에 더 오래 머무르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조사한 A24의 사례를 보시면 이 영화사는 영화마다 개별 SNS 계정을 운영하면서 이 영화의 분위기 자체를 하나의 브랜드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객은 단순히 영화를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댓글, 홍보, 후기, 그리고 미움 생성 등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때로는 새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커머스와 결합하여 지금의 무신사도 성장하였고 지그재그 역시 캠페인을 통해 관심을 끌고 이를 소비자의 구매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법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두 사례를 통해서 플랫폼이나 브랜드가 소비자의 행동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농심 사조에서도 자체적으로 쇼핑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죠.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의 경우 오디슈머를 활용해 브랜드의 권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오디슈머란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변형하고 재창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레시피와 댄스 챌린지 등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효과적인 마케팅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소셜미디어가 소비자의 자유를 확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브랜드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새로운 마케팅 방식을 수립하는 데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화주제탐구 발표를 맡은 김가율, 이시윤, 최시우입니다. 지금부터 인공광합성의 원리와 적용에 대한 심화주제탐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2026년 1월에 보도된 뉴스의 한 장면입니다. 사진 속 고통받는 동물들이 보이시나요?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우, 폭염, 홍수와 같은 이상기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많은 동물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온난화의 근본적인 이유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면서 동시에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참신한 해결책은 없을까요? 저희는 그 해결책으로 태양에너지를 활용해 친환경 연료를 생산하는 차세대 기술, 인공광합성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 염료 분해 속도, 빛 흡수 범위, 화학적 안정성, 그리고 경제성 이렇게 4가지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4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아무것도 넣지 않은 대조군, 이산화 티타늄, 탄화아연 3가지를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광촉매의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해 광촉매 종류에 따라 염료 분해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는 실험을 화면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두 광촉매 물질 모두 메틸렌블루를 분해하면서 메틸렌블루 용액의 푸른색이 점차 옅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광촉매 물질 사이에는 성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산화 티타늄은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오랫동안 햇빛 또는 자외선을 쬐어도 그 성질이 거의 변하지 않아 성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산화아연은 오랫동안 햇빛이나 자외선을 쬐면 광부식이 일어날 수 있어 이산화 티타늄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 종합입니다. 이산화 티타늄은 자외선 환경에서 높은 광촉매 활성을 띨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저희는 원프3D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 간이 인공광합성 시스템을 직접 설계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3D 모델링을 통해 인공광합성의 과정과 원리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였습니다. 이 원리는 친환경 의약품 생산을 위한 바이오 공정의 핵심 기술이 될 수 있고 특히 미생물 세포 공정에서 필수적인 탄수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이를 유용한 의약품으로서 전환함으로써 탄소 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소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많은 비용을 요구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인공광합성은 햇빛과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화석 연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으며 광촉매는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지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